1999년 세기말 스키장에서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한동안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 그리고 더욱이 운전 기사분의 눈초리는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눈빛은 너 오늘 벌써 두 번째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다. 속상하고 쪽팔리고 그걸 떠나서 정말 믿고 싶어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더 황당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무 당황해서 기사분의 깊은 눈 속에 더 깊은 무언가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독심술사도 아닌데 내가 조금 더 뛰어난 인간이라면 그때 기사분의 눈빛에서 뭔가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수양이 부족했던 것일까. 당시 나는 전혀 낌새조차 채지 못했다. 내가 영험한 무당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싸가지 없었던 남정네였을 뿐이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카오스 그 자체였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가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가 뒤죽박죽이었다. 뺀지리의 농담도 배준마의 큰 웃음소리도 귓가에 맴도는 모기의 앵소리처럼 거슬리고 귀찮았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 상태에서 다섯 번째 자리를 무심히 쳐다봤는데 어이없었다. 도대체 21세기의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싶었다. 그저 평범해지고 싶었다. 내게 행복이란 이런 족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뺀지리처럼 농담이나 하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술이 그나마 그런 효과를 준다. 특히 나처럼 민감한 사람은 약간이라도 현실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오히려 그쪽 감각이 더 살아난다. 알코올이 일종의 마약처럼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알코올 덕분에 현실적인 오감이 무뎌지자 반대로 제3의 감각인 육감이 더 살아났던 것이다. 그래서 출발 전 보였던 다섯 번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단지 술을 마셔서 그런가? 감각이 살아나서 내 자신을 현실에 완전히 가둬버렸기 때문이다. 그 근본은 믿음이었다. 내가 정말 믿는 다른 완전 무결한 가정이 있었다면 그때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다섯 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들은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계속 앉아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물론 내 개인적인 가정일 뿐이다. 지금에서야 그것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솔직히 귀신이나 죽은 영혼의 초자연적 존재라고 치부해도 현실적으로는 전혀 없는 존재들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일 뿐이다. 어떤 존귀함이나 보편적인 존경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조상령의 표현은 다르겠지만 사실 그날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능력이 많이 살아 있었던 것 같다. 능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쉽게 말하자면 무당이 구슬할 때 신통력이 가장 강한 날처럼 그날은 신과의 소통이 평소와는 달리 매우 잘 되던 날이었다. 그래서 점을 칠 때도 그만큼 진지하고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었다. 나도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런 감각이 월등히 높은 날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주기가 보통 일주일 정도 유지되는 것 같다. 그럴 때면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걱정거리나 문제거리 혹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그런 감각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우연히 목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말해서 그 다섯 번째 사람들이 다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 앉았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하얀 점퍼의 아주머니와 반대머리 아저씨는 지금 이 버스에 타고 있는 12쌍의 부부는 아니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자. 솔직히 몇 번이나 그 다섯 번째 자리를 봤다. 때로는 일어나서 보고 그 자리 쪽으로 움직여 봤지만 나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다. 그건 내가 믿고 싶지 않다는 감각이 더 컸기 때문이다. 바로 그 자리에 앉아봤음에도 나는 절대 느낄 수 없었다. 과연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일까? 신내린 무당과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한 끗 차이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인정의 차이이다.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단순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이치를 거스를 수 있는 이치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지금에서야 말하는 이야기지만 지방령일 경우 자신이 죽은 장소를 떠나지 않고 밤이든 낮이든 그 장소에 머물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부유령이라면 지금 같은 낮에 굳이 버스에 올라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무척 위험한 일이니까. 만약 지방령이라면, 즉 이 버스가 매개체가 되어 죽은 사람들인 경우라면 이 버스가 움직이더라도 이 버스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버스 운전석에 붙어 있는 수많은 부적들. 내가 본 무언의 그들. 특히나 왜 나를 무섭게 돌아봤을까? 아마도 내 놈이 우리를 봤구나. 못 본 척 잠자코 있어라라는 차원에서 나에게 겁을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특별한 시간 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다가 경치가 좋으면 차를 잠시 세우고 담배 한 대를 피우며 여유를 가졌었다. 다들 바쁘지 않았고 틀에 박힌 여행도 아니었기에 운전기사분도 휴가 여행이었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여행이었다. 날씨는 상당히 가라앉아 있었고 뭔가 쏟아지기 직전에 어둑어둑한 상태였다. 오후였지만 마치 저녁처럼 사방이 어두웠다. 그때가 몇 번째 휴게소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스키장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휴게소로 기억된다. 버스가 서고 사람들이 내릴 때 나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으로 내렸다. 나 역시 골추었기에 내리자마자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들 들뜬 스키장 휴가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바로 나였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뺀질이는 완전히 좌중을 휘어잡으며 인기짱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다. 원래 이걸 노리고 뺀질이를 데리고 왔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기특한 녀석. 당시 운전기사분이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조금 쉬다 가기로 했다. 이건 이유가 있었다. 스포츠센터 사람들 12쌍의 부부들은 서로 사진 찍으며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고 전대빵님과 깡 사장도 즐거워 보였다. 나는 정말 그 12쌍 한 쌍 한 쌍을 다 쳐다봤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부부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버스 뒤쪽으로 돌아가 화단 바윗돌에 앉아 연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참 황당했고 쪽팔리기도 했다. 깡 사장도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미친놈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외면했다. 당시 휴가 분위기가 너무 가득했고 다들 즐거워하며 나도 술을 마셨고 그 분위기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장면을 봤어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저 뭐지? 재수없게? 이 정도였다. 마지막 담배 한 모금 땡기고 검지를 강하게 튕겨 꽁초의 마지막 불씨를 털어내고 있었는데 저기요. 약간 청명하면서도 가볍고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여성의 음성에 번쩍 고개가 돌아갔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여성분은 40대 초중반 정도의 아주머니였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먼저 말을 걸어왔기에 몇 마디 나눠보니 버스 기사분의 아내라고 하셨다. 갑자기 이분이 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나 했지만 내가 봤던 5번째 자리에 남편은 대머리였고 부인은 흰색 점퍼에 파마머리였음을 알고 계셨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조금 전 마셨던 맥주의 술기운이 완전히 깨버렸고 그 사모님도 물 만난 것처럼 마치 기름과 불이 만난 것처럼 우리는 단 1초 만에 오랜 친구처럼 속 깊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건 정말 현실이었다. 내가 아까 버스 안에서 외쳤던 말, 사람 덜 탔다는 이 말, 이건 이미 버스 기사분과 그 사모님에게 충격 그 이상의 단어였다. 그 순간 이 운전기사분의 사모님은 궁금함과 반가움, 그리고 무지막지한 호기심과 공포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셨다. 그 모든 감정이 실린 음성으로 나에게 물었다. 그 사람들의 생김새가 어땠는지. 나는 아까 본 그대로 한치의 틀림도 없이 말해주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되물으려고 그 사모님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그 놀라움과 무겁고 무서운 공포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들이 보였단 말이냐? 몇 번 봤다. 남편이 운전하는 이 버스에서 말이다. 보였다 안 보였다 반복한다. 그 사람들 누군지 아느냐? 나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뭐 하던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 진짜 귀신인가? 왜 이 버스에 타고 있지? 나도 잘 모른다. 일단은 해코지는 하지 않는 것 같다. 남편에게 부적을 줘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안 됐다. 그리고 아침 출발 전에 차 바퀴 내 군대에 팥죽을 뿌린 사람도 이 아주머니였다. 그럼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남편에게 이야기해봤나? 물론이다.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는다. 오히려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쓴다고 야단만 맞았다. 그럼 그들이 이 버스에 있다는 것이냐? 당신은 무섭지 않느냐?
그럼 그들이 여기 있는 걸 알면서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가? 정말 미쳤거나 아무 생각 없거나 둘 중 하나구먼. 당신은 언제 그들을 봤나? 남편이 포크레인 기사를 그만두고 화물차를 몰다가 친구 소개로 이 차를 몰게 된 지 1년 반 정도 되었다. 내가 처음 겪었을 때가 작년 이맘때였다. 이 이야기는 운전기사 사모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들었던 이야기다. 운전기사와 그의 아내는 상당히 금슬이 좋았고 나이도 같아서 동년배였다. 마음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정말 죽이 잘 맞는 부부였다. 기사분은 원래 포크레인 기사를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고 화물 트럭을 몰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좀 쉬려던 차에 우연히 친구 소개로 이 스포츠센터 버스를 몰게 되었다고 한다. 평소에는 회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종종 휴가나 스포츠센터 회원들 친목회 등에도 이용했는데 놀이를 가게 되면 와이프를 불러 살짝 태우고 둘이서 같이 기분을 내곤 했다. 와이프는 도우미 역할도 해줬으니 일석이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난이 작년 이맘때였다. 그 버스를 몰기 시작한 지 5달쯤 되었던가. 그 전날 남편이 남해 쪽으로 놀러 간다고 따라가자 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남편과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태우고 사모님은 일종의 안내 도우미 역할을 했기에 사람 인원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날은 놀러 가는 날이었지만 아침부터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스포츠센터에는 중년의 부부들이 많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 부부와 함께 중년의 건강을 지키자라는 슬로건으로 회원들끼리 단기간 여행을 자주 다녔다고 한다. 그 기사 부부도 버스를 몰면서 여러 번 그런 여행을 다녔고 그날도 다른 평범한 날과 똑같이 하루 일과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때 사모님은 감기 몸살로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안 갈까 고민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이 보채는 바람에 일단 따라 나섰다. 버스가 세워진 스포츠센터까지 가서 아침에 버스 시동을 걸고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 히터를 틀어 버스를 데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커피 한 잔을 볶고 있었다. 자신은 몸이 안 좋아 찬 공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 일단 버스 안으로 올라탔다. 올라타면서 슬쩍 보니 벌써 한 팀이 올라타 있었다. 간단히 목례로 인사하고 버스 기사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는데 얼마 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에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올라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확 뒤돌아봤는데 아까 올라탔던 한 쌍의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내렸나? 내리지 않았다면 분명 자기 옆으로 지나갔어야 하고 그러면 인기척이라도 느껴졌을 텐데 더욱 이상한 사실은 버스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만 탈 수 있는 버스였다. 남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왔었고 그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탈 수 있었으며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사라져버렸는지 혹시나 해서 짐이라도 있을까 찾아봤지만 전혀 사람이 탄 흔적은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여성 쪽이 입고 있던 하얀색 점퍼가 눈에 확 띄는 색상이었기 때문에 눈에 아른거렸다고 한다. 당시 1박 2일 코스로 저녁 목적지는 온천이었다. 도착해서 짐을 풀고 온천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노는데 다들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사모님은 감기 몸살 증세로 열이 많이 나서 그냥 방에서 쉬고 있었다. 밤 11시가 다 되어도 남편이 올라오지 않아서 다음 날 운전해야 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남편을 찾으러 내려갔다. 당시 유명 온천장에는 나이트클럽 같은 곳이 많이 있었다. 그날 처음 따라 들어간 곳이었기에 어딘지는 알고 있었다. 여러 사람 틈에서 두리번거리며 남편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다. 마침 일행분들이 보여서 기사분이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지갑인가 뭔가를 차에 두고 내려서 찾으러 갔다고 했다. 그렇게 버스가 주차된 공용주차장으로 한참 걸어 내려갔다. 시커먼 주차장에는 수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버스를 단박에 찾을 수 있었다. 버스 안에는 누군가가 타고 있는 듯 불이 켜져 있었다. 사모님은 남편이 버스에 타고 있겠거니 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남편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버스 주위를 둘러보니 불은 켜져 있고 커튼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분명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고함치고 두드려도 꼼짝하지 않았다.
결국 운전석 옆으로 돌아가서 문 손잡이를 당겨봤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이상하게도 콩콩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득 창가로 시선이 쏠렸는데 커튼이 반쯤 걷혀 있었고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쪽에는 어떤 사람이 차창에 반쯤 기대어 머리로 차창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머리로 차창을 짚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온몸에 닭살이 돋고 주위에 추위보다 더한 서늘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사모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뛰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그렇게 무섭게 뛰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 길로 방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혼자 TV를 보며 아픈 사람이 혼자 어딜 쏘다니냐고 잔소리를 했다. 사모님은 그런 잔소리는 무시하고 방금 보았던 그 살벌한 장면에 대해 남편에게 마구 쏟아냈다. 남편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지만 이 여자가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농담을 하는 건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지 대충 파악이 가능하다. 그때 얼마나 놀란 얼굴로 얼마나 격하게 이야기했는지 남편도 상당히 놀랐다고 한다. 더군다나 사람이 없는 버스에 불이 켜져 있었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버스에 불을 켜놓고 나올 수는 없는 일이니까. 남편은 부랴부랴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사모님도 함께 내려갔다. 그러나 버스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했다. 방금 전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심지어 남편이 열쇠로 문을 열고 버스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고 불을 넣었을 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돌아오는 동안 남편의 꾀꾀거리는 잔소리를 들으며 그 장면이 머리에서 가시질 않았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것은 역시 하얀색 점퍼였다. 남편은 다른 차로 착각했을 거라며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사모님은 항상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보름 뒤 또 한 번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때도 회원들을 태우고 세미나 참석차 당일로 갔다가 오는 코스였다.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화장실 겸 간단한 요기를 하려고 휴게소에 들렀는데 사람들이 다 내리고 사모님은 뒷정리를 하느라 마지막으로 내렸고 내려서는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무심히 버스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버스 뒤편 창가에 사람의 옆모습이 보였다.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로 저 사람은 안 내렸네. 방금 모든 사람이 다 내린 것을 분명 확인했는데 그때 버스 불이 탁 꺼지고 남편이 내렸다. 아직 사람이 덜 내렸다고 말하며 올라가서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역시 눈에 아른거리는 것은 하얀색 옷. 어느 날 남편에게 진지하게 버스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봤지만 남편은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며 묵살했다. 사모님은 할 수 없이 친정 어머니께 이야기했더니 어른들은 그런 일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조심하라며 그 버스에 뭔가 씌인 것 같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뒤 또 한 번 이상한 일을 겪었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스포츠센터 회원 부부간의 여행이었다. 그때는 총 18쌍이 떠나기로 했는데 버스가 서고 출발할 때마다 사모님이 인원 체크를 했다고 한다. 그날 하루 종일 18쌍으로 체크하며 다녔는데 일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 처음 출발 인원이 17쌍이었다는 것이다. 한 쌍이 빠져서 17쌍이었는데 사모님은 18쌍인 줄 알고 좌석을 세고 다녔다. 한 쌍이 빠진 걸 남편은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내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당시 인원 파악이라고 해봤자 다 탔어요. 내하고 출발하는 게 전부였다. 사모님은 18쌍인 줄 알고 인원 체크를 했던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여행 중간에 커피타임 때 버스 인원 모두에게 커피를 돌렸는데 총 36잔, 남편과 사모님까지 치면 총 38잔을 돌렸고 다 마신 커피잔을 수거해 비닐봉지에 담아두었는데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역시 38잔이 맞았다. 사모님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풀어놨지만 남편은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며 일축했다. 그러다 친정어머니가 좋은데 알아봐서 부적을 써왔다고 했다. 부적을 써준 분이 가르쳐준 대로 부적을 세팅했지만 그날도 여전히 사람이 덜 탔다는 말을 하셨다고 한다. 모두가 웅성거리며 인원 확인을 해봤지만 덜 탄 사람이 없었다. 사람이 덜 탔다는 말을 벌써 3번 이상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자 사모님이 기겁한 것이고 무지막지한 호기심이 동한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그것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고, 설마 요즘 세상에 에이 아니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했던 생각들이 단숨에 뒤집히는 상황이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사모님이 나를 주시하다가 내가 혼자 있는 걸 보고는 득달같이 달려온 것이다. 사모님도 무언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고, 우리 두 사람이 목격한 그것들이 같은 인물이었으며 사람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는 결론을 지었다. 그렇지만 해결 방안은 없었고 속수무책이었다. 답답한 상황이었다. 서로가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었지만 갈수록 답답한 현실이었다. 사람들이 차에 오르는 것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사모님 말로는 그런 존재들 때문에 사고 난 적도 없었고 아무 일 없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 그거 하나는 다행이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존재들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던 걸 보면 나쁜 쪽은 아닌 것 같았지만 왜 나에게 그런 역겨운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의문이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나도 모르고 사모님도 모르는 일이었을 텐데 왜 목을 180도로 꺾으면서까지 자신의 존재를 내게 피력했을까? 이 버스에서 내리라는 메시지였을까? 여튼 지금은 버스에서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은 휴가 중이지만 은행 쪽에서 애써 마련해준 자리였다. 그런 분위기를 파토내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이 뻔했다.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다. 이제 곧 스키장에 도착할 테고 사람들도 한껏 격앙된 분위기인데 혼자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뭐라 그럴까? 애써 만면에 웃음을 띄우며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은 저마다 들뜬 표정과 상기된 얼굴들로 가득했다. 전대빵님과 깡 사장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거리를 찾았는지 연신 말을 주고받고 있었고 나는 전대빵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저 끝에 뺀지리는 열변을 토하고 있었고 옆자리의 배준만은 뺀지리의 말끝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아주 평범한 관광객들의 분위기였다. 문득 그 5번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다. 가방만 2개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슬쩍 쳐다보며 다시 움직이려는 순간 누군가 내 오른팔 손목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그 감각은 마치 엄청난 압력으로 손이 꼼짝달싹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몸이 깜짝 놀라서 반응해야 했지만 마치 내 몸 주위로 무언가 옥죄어 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나를 움켜잡은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지만 고개를 틀 수가 없었다.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설명하기 힘들지만 약간 어지럼증이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가 살짝 떴는데 세상이 흑백이었다. 어지럽다고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눈을 감은 것 같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세상이 환하게 보였다.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전등불을 켠 것처럼 눈이 부신 느낌이었다. 아니 거의 흑백 세상처럼 보였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파란 톤만 느껴지는 흑백 세상이랄까. 세상이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흑백처럼 보였다.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간 신경질이 팍 치솟으며 감정이 격하게 솟구쳤다. 짜증, 분노, 화남.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산이 터져 나오듯 한순간에 감정이 밀려 올라왔다. 눈에 핏발이 설 정도였다. 머리가 깨질 듯이 감정이 치고 올라오는데 정말 주먹이 쥐어지고 힘이 들어갈 정도였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버스를 내렸던 기억이 난다. 솔직히 내가 내 의지로 버스를 내린 건지 뭔가에 홀려서 버스를 내린 건지 지금도 헷갈린다. 당시 느꼈던 감정은 분노, 형용할 수 없는 짜증, 정말 누구를 죽이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게 내 자신일지라도 말이다. 그 짧은 순간에 감정이 그렇게 치솟은 것은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나무며 건물이며 주변 배경이 흑백으로 느껴졌고 가끔 화면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시각적 화면의 구도가 아래 위로 울렁거리면서 보였다는 것이다. 건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땅이 눈높이에서 보이기도 했다. 내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 나는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걸 당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고
하얀색 콘크리트 바닥만 울렁울렁거렸다. 방향 감각은 거의 제로 상태였다. 정말 그 상태로 계속 걸어갔다면 고속도로 위로 나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었다면 오늘 이 글을 쓸 수 없었겠지. 멈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감정이 격하게 올라와 씩씩거리며 걸었다는 기억만 있다. 세상이 푸른빛이 감도는 흑백이었다. 화면이 가끔씩 흔들리는 것 외에는 계속 고속도로 쪽으로 걸어나갔다. 물론 그때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단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욕구만 있었다.